한 40분만 얘기를 하라는데 큰일이네요. 40분 동안 얘기하고 QA 좀 받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당장 모두연구소도 제가 투자한 회사이기도 하고 엔젤 투자자이기도 하고 CVO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실리콘밸리의 파트너 두 분하고 같이 미국의 벤처캐피탈 딥테크 분야 주로 투자하고 있고, 참고로 일단 뭐 오늘 발표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알릴 건 알려야 되니까, 뭐 작년에 루닛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고 그 회사도 제가 엔젤 투자한 회사고, 그다음에 올해도 두 군데 상장을 했고, 크라우드웍스 아까 저 바깥에 보실 텐데 거기가 제가 이제 투자한 회사고요. 내년 내후년에도 각각 상장 한두 개씩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딥테크 분야 주로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리서치나 공부 쪽 하시는 분들 하는 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돈 얘기를 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로 시각을 좀 바꾸는 슬라이드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LLM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온 가장 큰 변화를 그냥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고 한 것이 나온 이후에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서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이제 좋아지게 되는 이제 그런 그래프예요.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방식은 이게 올라가면 데이터 사이즈가 올라가면은 이게 퍼포먼스가 좋아지다가 어느 정도 숫자를 넘어가면 꺾이거든요. 저렇게 꺾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데이터 크기를 늘리는 게 큰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은 아직까지도 이게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좋아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주황색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개발자나 아니면 이제 리서치 연구하는 사람 입장의 시각이고요. 투자자는 이걸 어떻게 이제 전환을 해서 보냐 하면은 이 데이터 사이즈를 뭐로 해석을 하면 되는지 아세요? 저게 비용입니다. 비용. 코스트입니다. 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도 비용이고, 처리하는 것도 비용이고, 저장하는 것도 비용이고, 딜리버리 어디 보내는 것도 비용이고, 다 비용이에요. 다 레이블링하는 것도 비용이고, 예, 이게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퍼포먼스는 뭐겠습니까? 저게 베니핏이거든요. 그럼 이게 코스트 베니핏 매트릭으로 변해요. 그럼 코스트 베니핏 2D 모델로 했을 때에 이제 비즈니스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어디냐? 예를 들어 요 트래디셔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찾으면 되죠? 요 꺾이는 요 가운데 이렇게 꺾이는 저기를 찾아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비용이 늘어나는데 퍼포먼스는 별로 안 느는 거니까 퍼포먼스 잘 안 느는 그 지점에 딱 해야지. 여기로 가게 되면 손해잖아요. 절대 돈을 안 넣는단 말이에요. 저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건데 라지 랭귀지 모델은 지금 어떠냐 하면은 지금 집어넣으면은 계속 베니핏이 올라가니까 일단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 그래도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크면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시점이 올 텐데, 그게 언제냐가 일단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과학적으로 그 컷오프를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이 상용 관련된 이제 사회적인 걸로 찾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과학적으로는 언제 저게 꺾일 걸로 보냐 하면은 인류가 생성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몽땅 학습할 수 있는 시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것도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늘어나는 데이터 양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인류가 가진 거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는 그 마지막에 한 10년 내에 올 거다라고 하는 대충 시뮬레이션이 나와요. 이제 그 정도의 컴퓨테이션 파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그건 그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투자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이게 중간중간에 그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잘 생기지 않아요. 아직은. 왜 그런지 아세요? 성능이 좋아지면 그전 성능 따라온 것하고 제품 클래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나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뒤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뒤로 가는 법이 없어서 기존 거를 옛날 거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중간에 적당한 데에서 사업을 보는 게 아니고 저게 계속 에버그로스 할 때까지 일단 따라가 보는 거죠. 지금 현 상황은 이렇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한번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챗GPT가 오면서 큰 변화가 나타난 건데, 챗GPT가 나타나면서 그 변화가 나타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으킨 AI 혁명의 세 번째 단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번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번씩 거품이 일었다가 꺼졌어요. 그게 1960년대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2012년에 시작한 이제 붐이에요. 2012년에 시작한 붐이 지금 10년 차 됐고 11년 됐습니다. 11년 차 들어왔는데 이 11년 차에서도 지금 세 번째 그 큰 변화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2012년부터 한 15년 정도까지 일어난 3년간인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토론토 대학교 우리 제프리 힌턴 교수님의 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슈퍼비전 팀이 딥러닝 그걸 보여주면서 굉장히 빠르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2013년에 그걸 딱 보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글이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페이스북 리서치나 지금 구글의 어떤 유닛들을 만들고 이게 다 그 시기거든요. 그때 M&A하고 투자를 하고 아마 그랬던 기억들이 나실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하고 협업도 많이 하고 어드바이스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 루닛에 제가 이제 투자한 게 2014년 말이니까 그 시기에 이제 투자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아주 소수지만 이게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특정한 산업에서 데이터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증명을 하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고 거기에서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략 한 2012년부터 15년까지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2016년에 두 번째 큰 패러다임 전환이 또 일어납니다. 이 세 번째 붐 안에서도 세 차례로 나누거든요. 지금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는 사건이에요. 2016년에 알파고가 한국에서 있었던 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그 어웨어니스라 그러죠. 이걸 좀 인지를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크게 변화가 두 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 대비 좀 빠르게 적극적인 정책 같은 걸 펼치게 된 사건이 일단 1번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포함해 가지고 다들 이게 무슨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파고 사건 이후에 좀 시리어스하게 보기 시작을 하고 좀 제대로 투자를 하거나 좀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들조차 알게 됐어요. 미디어에 사도 떠들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AI 모르던 사람들도 AI 시대가 진짜 오긴 오나 보다라고 하는 이제 퍼블릭 어웨어니스가 생긴 게 이제 알파고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었죠. 2016년이니까 지금 벌써 2023년이니까 몇 년 지났어? 7년 지났잖아요. 7년 동안 뭐 변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다지 변했다는 생각 안 드시죠? 이유가 뭐죠?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항상 기술은 테크놀로지는 이제 어댑션 사이클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떻게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시간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알파고 써보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한 분도 없죠. 왜 없죠? 그거 그냥 알파고 슈퍼컴퓨터 같은 거거든. 걔네들만 쓰는 거지 우리가 가서 써볼 사람들이 없잖아. 유니콘 같은 거예요. 유니콘. 상상 속의 동물이지 뭐 써본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달라지는 걸 알지. 아무도 안 써봤잖아요. 그런 건 세상을 못 바꿉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항상 디플로이라 그러죠. 배포가 제일 중요해요. 배포에서 많이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순간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을 해요. 가속이 그때부터 붙거든요. 챗GPT가 2022년 10월에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 모멘텀인데, 2022년 10월 작년에 발표됐을 때 여기 이제 영상은 안 나오지만 하여튼 파이썬으로 뭐 써달라 그러면 코딩도 하고, 지금 바드는 지금 이번에 나온 게 코딩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더 잘할 것 같은데, 여튼 얘네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이제 크게 봐야 될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앞에 우리가 모두연구소에서 크리에이티브 AI 워크숍을 프로그램을 만든 게 2019년 2월이에요. 제가 확장을 했거든요. 이미 그때 이미 GPT가 나왔고 2019년 11월 달에 GPT-2가 나와요. GPT-2가 나왔을 때 그거에 이제 트레이닝 리소스가 부족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가서 샘 알트만이 우리 애저 크레딧 좀 주세요 하러 갔다가
놀랍게도 이제 그 사티아 나델라가 크레딧만 주는 게 아니라 투자까지 해줄게 해가지고 1조 원을 투자를 하죠 그때. 이제 그게 GPT-2만 보고 투자한 사람의 어떤 그런 해안 같은 건데 저희도 사실은 그 시기에 이미 크리에이티브 AI 쪽으로 넘어갈 거라는 건 상당 부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PT-2일 때하고 챗GPT는 뭐가 다릅니까? GPT-2는 글 잘 쓰는 엔진이고요. 쉽게 말해서. 예, 그에 비해서 챗GPT는 채팅 잘할 수 있게 학습을 해서 채팅할 수 있는 애를 내놓은 거잖아요. 그럼 채팅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유저 익스피리언스거든요. 인간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채팅이란 걸 할 수 있는 거잖아. 이제 그런 형태로 내놨죠.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내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이거 진짜로 변했네 하는 그런 그 접근성을 굉장히 크게 만들게 되죠.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접근성을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쓸 수 있는가인데 억명대 되는 사람들을 어쨌든 서비스를 해냈죠.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해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됐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챗GPT 써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거의 이제 이렇게 됐잖아. 자, 이러면은 뭔 일이 생기냐? 쓴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격차가 생깁니다. 드디어 쓴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격차가 생긴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주변에 추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역사는 절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 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챗GPT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에 그 사건이 벌어졌고 이제 한 1년 지났어요. 대충 한 1년 지났는데 1년이 아니라 거의 뭐 한 5년 지난 것 같은 느낌이죠. 하도 빠르게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이건 한글 뭐 되는 건데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쇼텀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일단 크게 한번 쭉 봤고 작년부터 올해 이제 1년 정도 지난 거를 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정도의 화두는 뭘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거는 투자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투자자는 아니고요. 라이프 사이클이 다 달라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시간 단위로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누닛에 투자한 게 2014년 말이라고 했으니까 상장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8년 걸렸죠. 7년에서 8년 만에 엑시트 하게 되는 거고 크라우드웍스 제가 투자한 게 2016년이니까 올해 상장했거든요. 그럼 7년이잖아요. 7년. 그러면 스타트업 그 엔젤 투자하고 시드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7에서 10년 사이클 보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7에서 10년을 빨리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시리즈 B라든지 레이트 스테이지는 예를 들어 뭐 2, 3년 뒤에 상장을 하지 않으면 그 펀드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상은 못 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충 3년 사이클 본단 말이에요. 앞으로 3년 뒤에 뭔 일이 있을까? 이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변화를 볼 때 3년 뒤에 어느 정도 변할 것 같고 5년 뒤에 어느 정도 변할 것 같고 10년 뒤에 어느 정도 변할지는 전부 판단이 다른 거예요. 전부 판단이 다르고 또 입장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건데 일단 5년 단위로 일단 대기업 포함해가지고 여러 군데 큰 곳들이 볼 수 있는 게 일단 5년이잖아요. 그래서 5 years를 먼저 보자면 이 AI 트렌드에서 앞으로 5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핵심은 역시 멀티모달입니다. 멀티모달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멀티모달의 의미는 지금은 텍스트 기반으로만 주로 되어 있었는데 텍스트랑 가장 가까운 거에 의한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지라든지 스피치라든지 3D 그다음에 로봇 형식으로 아마 이제 영역 확대를 해나가기 시작을 할 텐데 이 영역 확대를 가장 잘하게 서포트할 곳이 누구이고 이 수혜를 누가 가장 많이 볼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멀티모달을 갔을 때 요소 기술이 다르고 단위 기술이 달라서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쉬웠을 텐데 지금의 이제 LLM을 중심으로 하는 이 그 생성형 AI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하면 이게 모달리티가 달라져도 워킹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다만 인프라라든지 우리가 서비스해야 되는 종류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지하고 이제 언어를 같이 쓰는 멀티모달 모델 두 개를 컴바인한 가장 많이 쓰는 그 멀티모달 서비스죠. 미드저니하고 아마 스테이블 디퓨전하고 달리 이런 걸 많이 쓰셨을 거예요. 미드저니보다 사실은 달리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달리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 하면은 오픈 AI의 그 주요 멤버 중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일 공헌이 높은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뉴스에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아직 어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올린 공대 학부 시절에
우리 GPT라고 하는 논문 있잖아요. 그거 1저자입니다. 1저자이기도 했고 그 뒤엔 클립이라고 해서 이게 꼭 언어에만 되는 게 아니고 이미지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의 논문에도 1저자인데 알렉 레드포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아직도 20대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내게 되는데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언어와 관련된 그 생성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이해를 하고 그거의 어떤 그라운딩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차원 데이터에서 우리가 말을 저렇게 길게 썼지만 저 큰 문장이 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는데 그 벡터가 그냥 다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3차원에 사니까 3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수많은 점들 중에 이 방향에 한 요 정도 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요 방향에 이렇게 가리킨 이게 저 전체의 의미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르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게 할 수 있을 거고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거 가르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번역이 되죠. 그게 하나는 잉글리시, 하나는 프렌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론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영어랑 프랑스어 서로 다르고 한국어랑 영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언어 만든 것끼리 이렇게 벡터를 맞춰가지고 학습을 하면 트랜슬레이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만약에 우리가 컨택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옛날에? 거기 보면은 외계인이 나오는데 그 외계인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계인을 만났는데 말도 못하고 귀도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냥 보이는 것밖에 없고 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죠? 이미지 카드 갖고 소통을 해야 돼. 근데 사진을 한 수십만 장 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가 막 되게 빨리 찾아서 사진을 꺼낼 수가 있어. 그러면 걔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줘요. 비하인드 씬 오브 슈팅 오브 더 레딩 뭐 헐리우드 스튜디오 1969년에 조명이 있고 배우들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말을 했어.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어떤 숫자의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이제 얘는 그거를 우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뭔 말인지 알아먹었는데 우리한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 이거지 하고 뭔가 사진을 꺼냈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진 중에 이렇게 꺼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거가 우리가 맞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해서 페어링을 할 수 있죠. 두 개 짬뽕을 시켜가지고 페어링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번역이랑 다른 점은 번역이나 코딩 같은 건 텍스트 데이터로 돼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는 이미지고 하나는 다 말이고 그게 다르지. 그거를 이제 쭉 만들어 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이것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미지 바꿔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지를 주고서 쓰게 하면 이렇게 글을 쓰게 되고 글을 써서 이미지를 만들어 봐 하면 저렇게 되고 이러면 이제 멀티모델로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은 똑같죠. 기본은 그냥 이미지 그 데이터의 형태만 다를 뿐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걸 우리가 그라운딩이라고 부르는데 의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의미 사이에 서로 연결 짓는 작업이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이언티픽한 게 아니고 과연 이게 상용화해서 서비스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가가 돈 버는 그 투자 쪽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를 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집어넣는 것부터 스토리지 가지고 오는 거 파일 그다음에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의 양 형태 다 다르잖아요. 그와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잘 서비스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갈래 길로 좀 갈라진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멀티모달을 전체적으로 잘 지원해가지고 가는 방향성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쪽 형태의 스페셜 서비스 형식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갈래길이 지금 다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게 지금 이 판이 빨라져가지고 일반적으로 했던 얘기들이 많이 뒤집히는 사례가 많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왔었잖아요. 샘 알트만이 오픈 AI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세세한 질문까지는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냥 미스하셨을 텐데 한국에서 어떤 질문을 한 엔지니어가 있었냐 하면 그래서 오픈 AI 챗GPT 4는 멀티모달을 언제 지원할 겁니까? 라고 한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그때 샘 알트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연내에 못할 거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때는 연내 왜 못할 거라 그랬냐 하면 아직까지는 오픈 AI의 그 대규모 인프라가 이미지 생성하고 이미지 관련된 분석하는 멀티모달 모델을 하기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거예요. 당시.
당시에 덜 돼 있었는데 지금 하죠. 지금 합니다. 왜 했을까요? 당시에 덜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따라오는 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자본 투입과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예상보다 빠르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이걸 갖춰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동시에 한다는 것은. 그래서 스페셜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있을 수가 있고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 크게 하는 곳들은 멀티모달을 동시 지원하는 쪽으로 대부분 가고 있고요. 아까 전에 뭐 네이버뿐만 카카오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이버도 그렇고 이번에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아마 바로 생성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큰 변곡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상용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상용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이언스를 했었던 것과는 또 다른 사이클에 진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전에는 고객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서로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객이 생겼다는 건 프라이싱이 된다는 얘기고 프라이싱이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비교를 해가면서 돈을 지출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효율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효율과 관련된 코스트 이피션시가 누가 갖춰지는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고객이 처음에는 신기해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다양하게 쓰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내는 사람들이 willing to pay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돈을 낼 거냐 안 낼 거냐. 그래서 상용화의 가장 핵심 포인트 매트릭은 딱 하나입니다. 페잉 유저예요. 페잉 유저. 돈 내는 유저가 얼마가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료화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거의 핵심은 누가 우리 니드를 잘 맞춰줬냐 이걸로 압축이 돼요. 그래서 니드하고 에피션시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거는 상용화 관계 들어갔을 때 얘기예요. 그게 안 들어가면 다 탁상 공론이에요. 근데 지금은 들어간 거죠. 왜? 작년에 챗GPT와 함께 이미 엄청난 페인 유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시장에 들어간 거고 다만 그 다음에 누구로 갈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제너러티브 AI 제가 이 투자 포트폴리오 관련된 것을 가지고 오는 퍼스트마크라는 회사 자료인데 이게 읽을 수가 없죠. 심지어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파악하기가 어렵죠. 이게 작년에는 읽을 수 있었어요. 2020년 랜드스케이프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1년 사이에 이제 설명 자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말한 파운데이션을 제공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에코시스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커스터머들을 서비스하는 여러 기업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챗GPT 포함해가지고 그 새로운 기능이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 망하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거는 망할 것을 창업한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해안을 갖지 못하고 창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걔네들이 할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애시당초에 그건 진입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GPT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지. 아니면 본인들이 그런 걸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뾰족한 수가 있었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마치 처음에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줄어들 거냐. 줄어들 리가 없다니까요. 인터넷 나타나고 나서 인터넷 서비스 회사나 그다음에 인터넷에 라우터 만드는 장비 회사나 또는 브라우저 만드는 회사나 이런 데는 소수지만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서비스 모델로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등장했는지 아시잖아요. 그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겁니다. 역사는 웬만해 가지고는 옛날에 했던 데서 별로 못 배우고 항상 비슷한 일을 또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전에 많이 보여드린 거라면 이거는 이제 A16G라고 우리 테크 스타트업 쪽 이 투자 딥테크 분야 투자하는 곳 중에서 제일 큰 데예요. 그 안드레센 호로비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걔네들이 생성형 AI 그 투자 관련된 거를 기술 스택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한 건데 이게 설명하기 되게 좋은 그림이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한번 그 해석을 해서 한번 볼게요. 제일 아래가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카펙스, 그러니까 캐피탈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될 때 인프라가 없으면 시작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또는 물리적인 뭔가가 충분한 수가 공급이 됐을 때 대규모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선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종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린 게 이제 그에 해당하는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 얘네들이 제일 먼저 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1차로 가고 나서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AI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인프라는 이미 깔려 있는 상황이니,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카펙스가 뭐예요? 컴퓨테이션 인프라잖아요. 컴퓨테이션 인프라가 소위 얘기하는 GPU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제일 지금 거의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제일 먼저 투자 대상이 되고 가장 먼저 뜰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생성형 AI 혁명이라고 부르곤 있으나 실제 IPO 된 회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익을 내고 가장 먼저 뜨고 가장 먼저 AI 대표 회사가 된 곳은 엔비디아잖아요. 예,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일단 제일 먼저 간 건데 이걸 이제 다 알죠. 다 하니까 이 시장을 그냥 그대로 뺏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제 AMD가 15% 가까이 올랐어요. 웬일이 그렇게 벌어졌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새 MI3인가 칩을 발표한 것도 있고 1번 그것도 컸지만 더 큰 거는 뭐였냐? 그거 발표하자마자 그 굉장히 많은 세계적 기업들이 사주겠다 그랬다고. 왜 사주겠다 그런 것 같습니까? 독점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경쟁자를 좀 키워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포지셔닝을 가진 회사들이 많다 보니 그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간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MD나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그래도 원래 하드웨어 하던 회사, 원래 반도체 하던 회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나은데 지금 AI 반도체 분야에 가장 경쟁력이 높은 회사들을 꼽으라 그러면 얘네들 말고도 구글이 가지고 있는 TPU라고 하는 구글의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따가 잠깐 설명드릴 텐데 아마존도 어마어마하게 반도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마이아 100, 뭐 코발트 100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는 인터넷 회사잖아요. 인터넷 서비스 회사인데 얘네들이 반도체를 직접 해서 서비스 공급을 해. 그럼 얘네들이 반도체 회사입니까? AI 회사입니까? 아니면 인터넷 회사입니까? 구분이 무의미하지. 사실상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튼 저희처럼 몇백억 정도대에서 AUM 갖고 투자하는 회사는 여기는 관심을 많이 안 갖긴 해요. 왜? 너무 큰 돈이 들어가야 돼. 저기는 그래서 진짜 자본 싸움이거든요. 여기는 큰 기업들의 자본 싸움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여기가 1번.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먼저 깔아야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고속도로만 많이 깔렸다고 되는 건 아니죠. 고속도로 깔고 이 독점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가져가면 되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도 메가패스라든지 뭐 또 뭐이니 하나로통신 뭐 이런 데들 나타나가지고 처음 인프라 관련된 유료 모델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셋업이 되잖아요. 그처럼 이거 위에서 서비스를 실제로 전달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전 세계에 깔아놓은 카펙스가 많은 회사가 유리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 생각해 보면은 아마존이 전 세계 100개국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 데이터 센터 내에 한 5만 대까지 서버를 갖고 있거든요. 최대. 그래서 아직 한 번도 공식 어나운스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근데 그냥 추정치 연산 백으로 연산해 보면은 대충 한 150만 대 정도 예상한단 말이에요. 150만 대의 서비스를 전 세계 100개국 운영을 하고 있어. 이게 디지털 컴퍼니입니까? 전체 그것도 좀 어떤 면에서는 이게 부동산 회사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튼간에 그런 걸 갖고 있는 회사가 이 위에 얹어서 서비스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가 운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가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얘네들 거 사는 것들도 엔비디아의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돈을 지불하는 단일 사업자는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이 돈을 제일 많이 내요. 제일 많이 사거든요. 예,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여러 군데 있긴 하지만 일단 3대 플레이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군데가 있죠. 얘네들이 AI 대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AI를 올려가지고 여기에 이제 밸류 에디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플러스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플레이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종류는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핵심이긴 하고 지금 현재 이 테마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 맞는데,
얘네들은 이제 미래 앞으로 5년 7년을 바라보는 그쪽에서 바라볼 대상들은 아니죠. 물론 이제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뭐 그쪽은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셨을 거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데가 요 위에 있는 애들인데, 여기에도 이미 볼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간 섹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왼쪽에 엔드투엔드 앱스라고 부르는 그런 섹터인데, 이건 뭐냐 하면 아무리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결국엔 사용자를 찾아야 되고 사용자한테 가장 맞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바로 올려가지고 뭔가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을 해요. 지금 이미 유니콘으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런웨이 같은 회사가 제일 대표적이죠. 얘는 그 동영상 생성하는 서비스 하는 곳인데, 사실은 저희 모두연에서 크리에이티브 AI 그 DLC 하고 했을 때 2019년에 유립스 그 워크숍에 한 50명 정도 모였을 때 같이 나와서 발표하고 이랬던 친구들인데, 이렇게 유니콘이 순식간에 돼버렸습니다. 얘네들은 NYU에서 창업을 했고요. 심지어는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 출신들도 아니에요. 영화 전공 쪽이고요. 영화 쪽에서 이렇게 도구,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도구 같은 걸로 시작을 해서 제일 처음엔 AI 아트 썼던 마리오 클링게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이거 되게 쓰기 편하니까 내가 코딩하는 거 이거 쓸래? 나 돈 낼 테니까 너네 창업 안 할래? 해가지고 칠레 친구거든요, 창업자가. 그때 이제 창업해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갑자기 크게 된 계기는 작년에 아카데미상을 휩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스에 해당하는 부분의 상당수를 얘네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판의 특징이 또 뭐 대부분의 산업이 그런데요, 자기네들이 썼다고 하는 것들의 레퍼런스가 있으면 그걸 채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영화 관련된 쪽에 얘네 서비스 솔루션 채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전부 처음부터 유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져간 케이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유저하고 여기가 이제 바로 뚫린 케이스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고 이런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AI 엔진 쪽에 해당하는 모델 쪽에 해당하는 그룹이 크게 둘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가 클로즈 소스 모델, 이게 이름은 오픈이지만 모든 걸 클로즈라고 있는 오픈 AI가 대표적으로 있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당연하게도 거대한 그 인구를 상대로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엄청난 돈이 투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곳들이죠. 저기에 또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데가 엔스로픽 같은 회사가 있는데, 엔스로픽도 지금 벌써 수십조 투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도 뭐 몇백조 이미 거의 돼간다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참고로 제가 이제 우리나라 모 대기업하고 또 일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올 여름에 포럼하면서 다리오 아마데이하고 한 2차례 정도 이제 영상으로 만나고, 거기 CEO도 만나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대기업에서 한국에서도 전략 투자가 들어갔어요. 1,000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SK텔레콤에서 투자를 했는데, 1,0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그래도 좀 뭔가 우리도 지분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한두 달 뒤에 아마존하고 구글하고 수조 원씩 투자를 해버려가지고 1,000억 원 세 발의 피네, 거의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돈 싸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가 이제 엔스로픽.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존 리인벤트라는 행사에서 아마존이 지금 이 모델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클로드 2.1이라고 엔스로픽 모델을 올렸습니다. 이제 아마존이 이제 얘네들 전략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도 돈 싸움이 너무 커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볼 종류는 아니에요. 사실 여튼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많이 가고 있는 종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뭐 꽤 있어요. 코히어 같은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오픈소스 파운데이션 모델, 여기가 좀 재밌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저기를 이끌고 있는 것이 메타거든요. 페이스북 메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AI 신에서 메타가 구글과 함께 가장 처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은 기술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한 여러 그 빅테크 기업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얘네가 클라우드 플랫폼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제공할 거리를 안 갖고 있잖아요. 물론 자기네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 데이터 센터 이런 거 갖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전략을 하기가 되게 곤란하죠.
그래서 저 모델로 안 가고 메타가 채택한 전략이 이왕 이렇게 된 거 판을 완전히 한번 흔들어 보자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오픈 소스로 풀어버려요. 그게 이제 라마죠. 라마가 나오면서 오픈 소스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 그 앞에 스테빌리티 AI나 이런 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것만 갖고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애플의 앱스토어 오픈소스로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앱스토어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GitHub에 코드 연결해가지고 개발하는 거하고 실제 이걸 만들어 서비스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 그 다른 거를 해줄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저 모델은 묻힙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또 고객들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보여주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요게 필요하잖아요. 그에 해당하는 플레이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플레이어가 저기 있는 모델 허브라고 부르는 저게 이제 이름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커진 회사가 허깅페이스예요. 허깅페이스 같은 데에서 사람들 등록하고 가져온 것들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모델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저 위에 앱의 형태로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가 나올 가능성들이 생기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돼요.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아, 큰일이네. 그다음에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린 멀티모달리티 입장에서 봤을 때 텍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코딩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기계와 인간 사이의 트랜슬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코딩 관련된 게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언어하고 코드하고의 번역을 해주는 거와 다름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데이터의 형태도 똑같잖아. 텍스트 형태로. 그러니까 얘네가 빨리 가죠. 그리고 이미지, 스피치, 비디오, 3D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가 투자한 곳들 한번 쭉 살펴보면은 또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이 많아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투자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개발 관련된 쪽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디자인 관련된 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버티컬 산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법률 분야 쪽에 한 게 있고 나머지 하나는 교육, 에듀텍 쪽 이렇게 해서 제일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어시스턴트나 이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앞으로 아까 멀티모달로 가는 서비스나 인프라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크게 보고 있는 건 여전히 하드웨어 분야가 앞으로는 제일 빠르게 성장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AMD가 그렇게 치고 들어오고 딴 데도 들어오면은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하면 그럼 엔비디아의 주가는 떨어질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 지금 저 2022년 대비 한 2032년에 지금 보면 15에서 20배 본단 말이에요. 아직도 15에서 20배. 그러면 저거를 90%를 먹던 애가 여기에서 마지막에 10년 뒤에 10% 점유율이 가더라도 지금의 2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근데 10%가 될 리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엔비디아가 한 절반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한 7배에서 10배는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얼마든지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되려 더 많은 기업들한테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릴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글의 TPO인데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 전에 발표됐었던 아마존의 커스텀 칩들 벌써 이게 시작한 지가 이게 안나프로노랩스라는 데서 다 하는 건데 이거를 디자인을 한 그 회사가 2011년 창업했던 회사고 그다음에 아마존하고 같이 작업을 시작한 게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에 인수를 했거든요. 15년에 인수해서 나이트로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17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그래비톤이 2018년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2019년에 저기 있는 인퍼런시하고 트레니움이 나와서 벌써 버전이 4버전, 3버전 이렇게 하면서 이미 AI 반도체 시장 TSMC가 다 만들고요. 150만 대 넘는 서버에 지금 디플로이가 이미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은 어마어마한 AI 반도체 강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오후 저녁 때 아마 좀 심층 분석해가지고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릴 건데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국하고 좀 관계된 건데 또 하나 이제 이 AI 반도체 부분에서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로직하고 이제 그 컴퓨테이션 이제 그 연산하는 쪽 관련된 그걸 하드웨어 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걸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시스템 반도체라 부르고 인텔 같은 데가 잘했던 종류들인데 지금 현재의 이 그 딥러닝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로직이 되게 단순화됐고요. 마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걸로 거의 통일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로직이 단순화가 됐고
메모리를 엄청나게 필요로 해요. 그래서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작은 영역에 많이 집어넣고 누가 얼마나 빠르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가가 핵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저 HBM이라고 써 있죠. 3D 메모리, 저게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가 됐는데, 올해 주식시장에서 한국 주식 중에 큰 회사 중에 제일 많이 성장한 데가 어디인지 아시는 분?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어떻게 그런 일이, 엔비디아에 저 HBM을 독점 공급하고 지금 SK하이닉스밖에 못 만들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 얼마 전에 어제 그제 막 발표하고 있죠. 올해 내년 사이에 이제 드디어 삼성도 따라간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금방 따라잡힐 기술이냐,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향후 한 몇 년 내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왜 메모리 관련된 인텐시브한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는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메모리에 연산을 붙여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다음 세대 넘어갈 거로 생각을 해요. 왜? 인간의 뇌가 메모리 따로 있고 연산하는 데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연산해도 되잖아, 이제 이런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뭐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설익은 얘기인데 한 10년 정도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으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이 옛날보다 정말 중요해졌다, 이제 이런 거. 예, 이거는 바스트 데이터 사례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례인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아마존이 그 클라우드 쪽에서 시작을 한 게 2002년에 개념을 잡았고 2006년에 첫 서비스를 내놔요. S3하고 EC2라고 하는 걸 내놓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의 CPU를 인터넷에 올리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인터넷에 올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무도 안 써줬다고요. 왜?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기능적으로 막힌 것도 많고 되게 안 좋았거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그래서 2006년부터 2013년 될 때까지 아마존이 하나도 돈을 못 벌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2014년 되면서 급증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바뀌거든요. 2014년 이전에는 우리가 전자상거래 업체로 구분을 하고요. 2014년 이후에는 빅테크라고 불러요. 그냥 구글 같은 회사로 분류를 하죠. 얘네 혼자 잘해서 된 것 같습니까? 천만에. 아까 무수한 문제가 많이 생겼을 거라 그랬죠. 그거를 해결하라고 또 수많은 회사들이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 솔루션을 만든 회사들이 이제 있는 이런 종류의 회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회사가 훨씬 많을 거야. 이 수많은 회사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유니콘, 데카콘이 돼서 지난 5년간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들의 클라우드의 성장에 기여를 하는 회사들이고, 또 한 가지, 얘네들이 있으니까 거꾸로 아마존이 성장을 하죠. 왜? 쟤네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아마존을 쓸 수 있게 됐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서로가 시너지를 내요. 시너지를 내가지고 클라우드가 지금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걸로 봐요. AI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할 거고, 이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빅테크 컴퍼니가 데이터 모아서 커다란 판을 자기들이 제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스타트업들 여러 가지 하는 곳들하고 이제 연대를 맺어서 그들이 우리 문제를 해주게 됐을 때 결국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편먹기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이고, 저희 같은 곳들은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들을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종류가 이렇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진짜 너무 많아요. 지금 아직도 문제 정말 많고요. 하나하나가 다 해결해야 될 문제고, 심지어는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또는 여기에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적인 어프로치가 굉장히 잘 먹힐 가능성도 되게 많고요.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 쪽도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킬러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로봇 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는 이제 A로봇 같은 회사도 보시면은 원래 이제 한재건 교수님 창업한 회사인데, 여기도 제가 엔젤 투자한 회사입니다. 제가 투자할 때 어떤 조언을 드렸냐 하면, 휴머노이드 시장은 열리려면 앞으로도 10년 이상 걸릴 것 같으니까, 다만 테크 쪽이기도 하고 국가 기반에 해당하는 쪽이라서 R&D가 끊기지 않을 것이므로 10년 동안 R&D 잘하면서 그냥 버티기만 하시면 된다라고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안 열릴 거라 생각을 했거든. 앞으로 당분간은 원가도 비싸고. 근데 갑자기 작년부터 회사의 매출이 막 늘기 시작을 했대요. 올해는 진짜 리퀘스트가 되게 많대요. 뭔 일이 벌어진 건가? 챗GPT 나오고 나서. 이게 왜 관계가 되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엔진을 탑재를 했더니 가장
인간들이 보기에 편안한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하드웨어가 휴머노이드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게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메타의 비전 프로나 퀘스트 같은 종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받을 걸로 봐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내년 이후에 메타버스나 퀘스트 3 이후 이제 내후년 한 2026년 정도까지 헤드셋 디바이스들이 아마 이 HMD 쪽으로 많이 옮겨가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쪽 시장도 굉장히 크게 열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크게 열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용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신뢰 구축에 대한 거나 뭐 시큐리티나 프라이버시나 뭐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예. 사실상 굉장히 많은 시간이 다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QA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